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9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9번째 시간은 이제 단원이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자, 과학, 기술과 윤리라는 단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커다란 단원에서는 이론을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생활과 윤리라는 교재를 배우고 또 교과를 배우면서 바탕이 되는 이론들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은 현대생활 응용윤리라는 단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은 생명, 성, 가족의 윤리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다양한 응용윤리적인 관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생명, 의료 윤리나 아니면 성과 사랑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과 성소수자의 문제, 성차별의 문제 이런 것들도 배웠죠.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관계에서의 갖춰야 될 윤리의 덕목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는데요. 커다란 3단원의 제목은 바로 과학과 환경, 정보 윤리입니다. 커다랗게 보면 이번 시간에 과학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사회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윤리적인 덕목들 그리고 윤리와 관련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입장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번 시간 과학에 대한 내용인데요. 또 과학하면은 우리가 참 영화 얘기나 해볼 만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선생님이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교재는 94페이지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 관련된 개념을 정리하고 나면 선생님이 그것에 해당되는 문제를 정리해드리고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를 짓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의 본질과 윤리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 시간에 먼저 이제 과학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야 될 주제, 토픽은 무엇이 있는지 이것만은 꼭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데요. 과학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요게 가장 오늘 수업의 핵심이겠죠. 요 바라보는 관점이 2015학년도 수능에는요. 갑을의 대화를 통해서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있느냐, 가치 지향적인 태도를 갖고 있느냐, 즉 윤리적인 관점이나 통제가 과학에 들어가야 되느냐라는 그 내용이 비교가 되어서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가치 중립적 태도와 가치 지향적 태도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고 대표적인 학자들이 어떻게 그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과학 지상주의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함으로써 판옵티콘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놓으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이것만은 꼭 제시해 봤고요. 이번 시간 여러 가지 이제 그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 시대 또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현대인들에게 영화로서 참 던져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AI라는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 많이 보셨죠. 서로게이트 아일랜드, 바이센티니얼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들은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내용과 참 연관이 깊은데요. 이 영화들은 과학이 발전한 미래 혹은 지금 현대의 우리의 삶 속에서 과학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걸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영화들이 굉장히 문제시 삼고 있는 건 과학이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 생활과 윤리 뉴 탐스런 진행하면서 빠른 속도로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서 봤던 상식적인 내용들, 시사 상식적인 것들을 나는 어떻게 생각했었지를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런 영화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셨나요? 과학 시대의 미래는 어때야 될까? 과학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과학은요, 여러 가지 평가나 사회적인 혹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입장에서 판단된 그런 그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은 과학이고요. 이렇게 발전한 기술을,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주 풍족한 미래를 담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시는 분이 있을 건데 아닙니다. 과학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방향성 또한 윤리적인 잣대로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기술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그게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냐? 요걸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우리 94페이지 과학기술의 의미가 나오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을 정의 내릴 때요. 호모 엘렉투스 직립 원인, 즉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사람을 학명으로 구분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 할 때 사람은 서서 걸은 사람, 그래가지고 뭐 엘렉투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인 해가지고 호모 사피엔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은 에티쿠스, 즉 윤리를 갖고 있는 존재 해서 호모 에티쿠스, 그 다음에 즐기는 존재 호모 루덴스,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호모 파베르라고 읽는데요. 이거는 바로 도구적 인간을 얘기하거든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서 두 가지가 쪼개져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과학기술의 정의인데요.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원래 스키안티아에서 사이언티스트,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어원을 찾아보면 스키안티아는 바로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안 것, 즉 자연에 대해서 알아낸 지식 이런 것들이 바로 사이언스, 과학의 어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테크네는 바로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어원일 건데요. 테크네는 솜씨나 손재주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과학기술이 뭐냐라는 어원을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 정의는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이해하여 일반적인 진리나 법칙으로 체계하는 학문이라는 건데요. 대상이 자연현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과 더불어 있는 환경들, 모든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스키안티아, 알게 된 것을 과학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술이 결합이 되면 관찰이나 실험, 조사 이런 객관적인 방법, 즉 과학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자연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전 과정, 무엇인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까 솜씨나 여러 가지 활용되는 기술들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어원에서 봤을 땐. 그래서 과학기술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정의는 어렵지는 않죠. 과학기술은 우리가 자연에 대해서,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알아낸 지식으로 쓸모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걸 과학기술이다라고 명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태도인 거죠. 그래서 교재 9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과학기술의 윤리적 평가에 대해서 잠시 좀 필기를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평가입니다. 자, 일단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치 중립적 태도입니다. 과학기술은 아까 정의된 대로 자연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한 관찰, 실험, 검증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한 지식을 가지고 쓸모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걸 과학기술이라고 한다. 근데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태도는 무엇이고, 두 번째, 말을 좀 쉽게 바꿔보죠. 가치 지향적 태도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이제 윤리와 여러 가지 사회의 영향들에 대해서 고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걸 선생님은 가치 중립의 반대말로서 가치 지향적 태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기술을 바라보는데 과학은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 선과 악으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학기술은 참과 거짓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대로 된 것을 분석한 것이고 그건 참이겠죠. 이것은 잘못 알아냈네요. 거짓이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참인 쪽의 기술을 만들어내서 쓴다라면 참과 거짓의 구분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악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제 옆에다 좀 써보면요. 자, 노란 펜으로. 이거는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이거든요. 선과 악이다라는 것을 다루는 게 바로 도덕과 윤리잖아요. 그러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이라는 건 판단을 중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판단이라는 건 사회적 영향력 혹은 그 뒤에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는요. 가치 지향적이다라는 것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자,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과학기술이 사회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라는 것은 과학기술 자체가 그 후에 벌어질 일들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윤리와 혹은 도덕 혹은 정치적으로 혹은 시민사회가 모두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길을 인도받아야 된다. 인도해줘야 된다라는 논리예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 가치 지향적 태도죠. 가장 대표적으로 노란 펜으로 계속 써볼까요? 자, 가치 중립적 태도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똑같이 비교를 해서 아주 재밌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래에는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역시 실존주의자가 나와요. 하이데거 GGER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실존주의자 두 명이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걸 비교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물론 가치 중립적 태도의 대표적인 사람은 야스퍼스 말고 야스퍼스가 다뤘던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사회학의 4대 아버지 중에 들어가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버에 대해서 야스퍼스는 오케이, 올바른 태도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야스퍼스와 베버가 가치 중립적 태도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근데 마틴 하이데거는 안 된다. 이런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쪽을 얘기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가지고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과정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야스퍼스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이데거가 바라보는 관점을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역시 94페이지 박스, 가운데 있는 박스 부분에 있는데요. 자,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야스퍼스의 얼굴이 나와 있고요. 보시죠. 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러면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그 뒤에 쓰이는 거는 쓰는 사람이 판단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윤리와 도덕, 정치적이고 시민사회가 적용되어야 되는 건 그 이후에 과학기술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술이 발전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인 건 거죠. 우리가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윤리 교재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나쁘게 바라보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가치 중립적인 태도와 가치 지향적인 태도에 대해서 선악에 대한 판단도 중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가치 중립적인 태도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교과서는 또 우리 교재는 윤리 교과서입니다. 윤리 교과서와 윤리 교재는 방향성을 설정하죠. 올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교재가 가치 중립적 태도에 있어서 비판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치 중립적 태도라는 건 결국 우리가 과학을 바라볼 때 그 출발점의 과학기술 자체를 순수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드느냐, 기술이 인간의 무엇을 위하여 이바지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 기술이 만들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즉 뒤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기술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이 뒤에 쓰이는 것에서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뭐 야스퍼스는 뭐 모든 것에 있어서 가치를 중지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냐? 사실 야스퍼스는요 실존주의자고요. 이 사람은 독일 국민의 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책으로 집필하면서 굉장히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야스퍼스가 왜 가치 중립적 태도를 얘기하냐면 이런 건 거죠.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의 생각을 기울어진 입장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올바른 길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선생님은 아주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해서 교사인 선생님도 선생님들끼리 논쟁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명확하게 양쪽을 다 보여줌으로써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줘야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분은 아니 올바른 길을 내가 연구해 왔고 학생들보다 더 그 분야를 연구해서 느낀 바가 많으면 내가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야스퍼스는 막스 베버처럼 그 판단에 대한 것은 학생이 하면 되고 사회가 하면 되는 거고 그 처음의 출발점의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하이데거가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의료윤리나 우리의 과학기술이라는 게 계속 인간을 다루고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놓치고 경제나 아니면 돈 문제 이런 것들로 변질되어서 아까 봤던 영화처럼 디스토피아를 만들게 되면 올바른 방향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과학기술의 무방비 상태라는 건 뭐예요? 고찰하지 않은 것. 즉 이것이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은 도덕과 윤리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걸 하지 않게 되면 마음대로 간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과학은 윤리라든지 사회적인 평가에 대해서 그것은 그런 잣대로 분명히 평가받을 만한 대상이다라고 바라봅니다. 이걸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렵지는 않죠. 우리 학생들이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이 가치 중립적 태도에 대한 것과 가치 지향적 태도에 대한 두 사상가의 입장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뉴탐스런 심화 문제인데요. 바로 1번 문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102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지금 배운 개념만 가지고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만 가지고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수단입니다. 그대로 나왔죠. 누굽니까? 칼 야스퍼스. 자, 그것은 인간이 과학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드느냐, 과학기술이 인간의 무엇을 위하여 이바지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조건에서 과학기술이 만들어지느냐에 달려있다. 그대로 교재에 있는 것,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을이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과학기술에 내맡겨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영향들과 역기능, 그리고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과학기술 연구 단계에서부터 처음부터 여러 가지 잣대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향력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르틴 하이데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갑과 을에 대해서 1번 갑은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가치 중립성을 부정한다 안 되죠. 지금 가치 중립적 태도잖아요. 2번 갑은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비판을 유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지금 얘기한 가치 중립적 태도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지하고 유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러면 다음 3번 을은 하이데거인데요.
과학기술 무관한,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 이건 뭐예요? 참과 거짓을 따시는 거죠. 가치와 무관하다라는 거, 가치는 선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치와 무관한 사실의 영역이다. 이거는 그냥 그 과학기술 자체만 바라봐야 된다. 선과 악을 판단할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하이데거보단 야스퍼스의 가치 중립적 태도로 봐야 되겠죠. 4번입니다. 을은 과학기술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러면 가치 중립이죠. 오히려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하이데거는 4번이 될 수 없겠네요. 마지막 5번입니다. 갑과 을은 과학기술이 사회적 과정을 초월해서 구성될 수 있다라고 본다? 아니죠. 을은 안 됩니다. 사회적 과정을 초월하게 되면 여러 가지 판단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가치 지향적 태도를 얘기해야 되니까 정답은 아까 얘기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과학기술에 대해서 초반부터 가치 중립적 태도, 오늘 가장 핵심이었죠. 그리고 가치 지향적 태도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야스퍼스와 하이데거를 비교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바로 94페이지 아래쪽에 나오는데요.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성과, 그리고 그것의 어떤 비판적인 입장의 역기능,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판옵티콘이라는 건데요. 같이 보도록 하시죠. 과학기술의 성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까 이제 영화들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어보시면 좋은데요. 과학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발전했고 과학기술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풍요로움, 안락함, 편리함 세 가지예요. 풍요로움, 안락함, 편리함. 우리가 살기 편해졌다라는 거죠. 굉장히 먹고 살기 편해졌다. 그런데 하나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안락함과 편리함, 풍요로움이 생긴 건 맞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행복해졌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전반부의 내용은 편리해지고 안락해지고 풍요로워진 우리가 과학기술의 장점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보실까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제공받았다.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어찌 보면 영화 속에 나오는 얘기들처럼 생명의료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클론체를 만들어 놓고 아일랜드라는 데 가다 놓고 거기에서 고장난 장기들을 갈아 끼임으로써 정말 무병장수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게 됐다. 인터넷, 그죠? 미국의 아르파넷에서 출발한 이 인터넷이 상업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추고 퍼지면서 여러 전 세계의 나라들이 같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과 정보통신, 교통의 발달 아니겠느냐.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대중문화를 발전시켰다. 이런 내용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자, 과학기술이 좋은 점들만 갖고 왔을까요? 그 어두운 그림자도 발견이 되는데요.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지만 과학기술은 디스토피아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심각한 환경 문제. 그것 자체가 부메랑이 되어서 인류의 생존을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대로 살 수 있을까? 환경 시계에 의하면 째깍째깍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거의 12시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 조금 더 나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 이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과연 올바른 기술이었냐라는 반문을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에 종속되어 인간의 주체성이 약화되었다. 그렇죠? 생명과학 발달은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이 두 내용은 인간을 놓치고 있는 과학기술. 어찌 보면 주인공이 인간임에 불구하고 과학기술 지상주의에 빠져버린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인격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 요거죠. 그래서 파노피콘과 같은 거대 감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노피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판옵티콘입니다. 처음 보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걸 잘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과학의 성과 못지않게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약과 독이 있다. 근데 그 독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날 파노피콘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옮겨가지고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의 파놉티콘의 문제라는 게 과학기술의 문제와 연관이 되겠는데요. 파놉티콘. 파놉티콘은 원래 판이라는 뜻은 모든 것, 모두다라는 뜻입니다. 프랑스에도 이제 판이라는 팡이라는 그 어근이 남아 있는데요. 팡. 그래서 팡테온 이런 데 가면 뭐 위인들 다 모아두고 이런 게 있죠. 판, 모두다. 옵티콘, 본다라는 뜻이죠. 판옵티콘, 모두다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1번입니다. 누가 고안해냈느냐? 이것은 바로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리주의자가 만들어냈어요. 자, 이 사람은 공리주의자인데요. 공리주의자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에 가장 효율적인 쾌락, 행복,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범죄자들은 잘 관리하고 돈은 조금씩 들면서 비용의 문제는 잘 해결해서 이게 파놉티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 2번 정의인데요. 정의. 이 파놉티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면 감시 통제 장치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의 어두운 그림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요게 시험에 자꾸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전면 감시 통제 장치의 특징이 뭐냐? 특징. 빛과 시선의 비대칭성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감시자는 피감시자, 즉 죄수들을 볼 수 있는데 죄수들은 감시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후레쉬로 누군가를 비췄을 때 보고 있는 사람은 아주 잘 보이죠. 관찰자는. 근데 후레쉬 빛을 받는 사람은 누구야 안 보여. 안 보이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이게 빛과 시선의 비대칭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파놉티콘 수업을 하면서 이제 화면에서 잠깐 사라져요. 그리고서 막 말을 합니다. 내 목소리 들리니? 막 이런 식으로. 나는 니네 보이는데? 막 얘기를 하는데요. 파놉티콘이라는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통제하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나는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내면화하는 현상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냐? 감시 카메라죠. 그 다음 운전을 하는데 달려있는 뭐 CCTV나 아니면 과속 금지 시키는 카메라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다가 카메라가 나타나면 속도를 쫙 줄이죠. 이게 뭐냐면 감시의 시선을 스스로 내면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의외로 많이 쓰이는 공간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감옥이 될 수도 있고 군대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공장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곳은 정신병원 이런 데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요. 비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에요. 불어여서 좀 힘들죠. 푸코라고 읽는데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뭐냐면 감시와 처벌. 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 바로 감옥의 역사를 밝혀놓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저기 한 3분의 2 지점 정도 가면 제레미 벤담이 고안해놓은 아까 보여드린 그 전면 감시 통제 장치라고 하는 이 파놉티콘을 가지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요. 결론적으로 미셸 푸코가 고민했던 것처럼 이 전면 감시 통제 장치는 오늘날 1984에 등장하는 것처럼 현대 사회의 전면 감시 통제 장치, 즉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누군가는 빅브라더가 돼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생활 침해와 함께 통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비판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파놉티콘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놉티콘이 감시자는 볼 수 있는데 피감시자는 안 보이니까 몰래카메라가 될 수도 있고 CCTV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통제하는 한 사람의 통제 권력이 만들어지면 결국
모든 사회가 그 통제, 감시, 처벌 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 미셸 푸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가 얘기하는 감시와 처벌의 내용이 결국 과학기술이 오늘날 전자 파노피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등장하는 표현은 시놉티콘의 개념입니다. SY 옵티콘 붙여서 시놉티콘. 이건 뭐예요? 시민사회가 같이 감시하는 거예요. 파노피콘 말고 시놉티콘은 함께 감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파노피콘에 관련된 문제 우리 교재에 딱 나와 있으니까 잘 확인을 해주시고 곧바로 96페이지인가요? 네, 페이지 96. 요 관련된 것을 연결해서 개념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과학기술 지상주의와 과학기술 혐오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과학기술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장점들이 많으니까 이 과학기술을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따라야 된다라고 바라보는 사람, 이건 과학기술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랜시스 베이컨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과학기술이 무한한 부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기하면서 과학기술이 갖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하고 인간의 반성적 사고 능력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데 과학기술을 맹신하는 태도가 되겠죠. 근데 이게 왜 프랜시스 베이컨이 되냐면 프랜시스 베이컨은 근대의 철학자로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했죠. 자,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어찌 보면 근대의 철학자로서 근대적인 시대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대 앞의 시대가 뭐죠? 중세입니다. 그러면 중세는 어떤 시대인가요? 깜깜한 암흑기죠. 그러면 깜깜한 암흑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빛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세와 근대가 다르게 빛이 보인 건 뭐죠? 우리 인간들에게 이 빛은 근대 시대에 뭐였을까요? 중세 시대에는 신만이 빛이었죠. 근데 근대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 자체가 빛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무지몽매한 곳에 빛을 비춰준다라는 논리가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몽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몽주의가 뜻이 뭐라고요? 무지몽매한 곳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중세랑 다르게 근대 시대에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됩니까? 그런데 이 빛이라는 것을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뭘로 규정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표현인 거죠. 여기에서 아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자, 우리의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힘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내면 진짜 그 힘을 발휘해서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뭘 아는 거죠? 대자연을 아는 거예요. 대자연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해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이용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복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길게 표현할게요. 우리는 대자연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용하고 정복함으로써 힘이 되는 유용한 것들을 만들어낼 때 그것이 참된 철학의 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한 아는 것이다라는 건 과학의 힘입니다. 실험하는 힘이에요. 검증하는 힘이죠. 관찰하는 힘입니다. 심지어는 과학 실험하다가 죽기까지 했습니다. 냉동 실험하다가 이제 폐병이 걸려가지고. 자, 이렇게 프랜시스 베이컨이 뉴 아틀란티스,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핵심으로 생각한 게 과학이란 말이죠. 과학의 힘은 모든 걸 만들 수 있어 라고 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뉴 아틀란티스라는 지도가 그려진 겁니다. 근데 되게 재미난 건 이 사람이 이제 16세기의 근대적 철학자인데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뭔가 전화 같은 막 그런 흔적도 보이고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 시대에 이미 많은 것들을 지금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이 꿈꿨던 새로운 아틀란티스.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지상주의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을 본 건 사실 오늘날 환경 문제의 원인 이런 것으로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정복지향적 자연관을 얘기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뤄질 수 있는 사람인데요. 이 과학기술 혐오주의라는 것으로 이제 다시 우리가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정리했고요. 베이컨을 통해서. 과학기술 혐오주의라는 것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네드 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드 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11년에 벌였던 운동이 있는데요. 그 운동이 과학기술 혐오주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방적기, 방직기 해가지고 섬유 공장에 기계들이 많았는데 이 네드 러드라는 사람이 실제로 막 망치를 들고 사람들이 가서 이 과학기술, 그 다음에 이런 기계들은 다 인간을 위한 게 아니다 하면 다 때려 부셔요. 그것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빈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것도 사전에 있습니다. 근데 어빈 러다이트 운동은 그 산업화 시기에 굉장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비만이 많이 일다 보니까 망치나 이런 기계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했던 운동이 이제 어빈 러다이트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의미가 두 가지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네드 러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러다이트 운동. 이 러다이트 운동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과학기술 혐오주의입니다. 기계를 다 부신 거. 그래서 과학기술의 부작용만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모든 종류의 과학기술을 거부하는 거죠. 과학기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과학기술의 성과와 혜택을 전면 부정하는 겁니다. 둘 다 우리가 맹신하면 안 되죠. 양극단에 지금 치우친 거니까. 자, 요 정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프란시스 베이컨의 얘기나 아니면 판옵티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 EBS에서 윤리 영역도 마찬가지로 5분 사탐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영상만 보고 있어도 충분히 지금 얘기한 베이컨의 철학이나 판옵티콘의 개념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또 책으로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딱 내놓은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참고 동영상이 있는데요. EBS에 들어가서 접속을 하고 송기택 선생님을 클릭한 다음에 5분 사탐 찾아서 25강 우상론과 베이컨, 그 다음에 41강 아고라와 파노티콘 요거를 잘 참고하시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아주 쉽게 합쳐가지고 이제 한 4분 정도 하니까 8분 정도 되거든요. 8분 동안 완벽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5분 사탐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같이 보시면요. 2번 문제 갖고 와봤는데요. 심화 문제 우리 10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죠.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겠네요.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종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는 이 서술형 평가 유형이 아주 좋겠죠. 보시면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성과, 농업기술의 발달과 대량 생산 체제로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 당연히 맞는 말. 자, 두 번째, 교통과 정보통신, 인터넷의 발달. 당연히 맞는 말이죠. 우리 아까 정리했잖아요.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대중문화를 발달시킨 거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영향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악영향도 있대요. 첫 번째, 임신중절, 안락사, 생명복제, 그죠? 낙태에서부터 우리가 모두 다뤘던 생명의료윤리 파트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온 것도 과학기술의 영향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부정적인 문제. 근데 아랫부분을 보세요. 미음이 답일 텐데요. 어디가 문제일까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대량 생산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전자 파놉티콘이 됐다. 이거는 안 되죠. 정답은 5번. 왜 그런가요? 파놉티콘은 딱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저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감시와 처벌, 통제, 사생활의 침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에는 그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사이버 윤리, 즉 정보통신 기술과 윤리 파트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룰 내용이고요. 오늘 얘기한 전자 파놉티콘은 감시와 통제, 사생활의 침해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우리 교재의 마지막 파트로 넘어갑니다. 과학기술의 윤리적 과제. 그리고 과학기술자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걸 텐데요. 자, 우리 교재 9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갖고 온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원래 이제 제대로 읽으면 율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베르너 카를 하이젠베르크 이렇게 읽는데요. 이거는 제가 교육 목적상 요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유는 오펜하이머가 워낙에 담배를 많이 태우셨던 물리학자고 사진들이 정상적인 담배 안 피는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또 EBS에서는 이런 것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교육 목적상 오히려 더 기억하기 편할 것 같아요. 담배를 이렇게 항상 피고 있었던 오펜하이머. 근데 제가 아까 읽어드릴 때 율리어스라고 읽어드린 걸 이 사람이 원래 태생이 어디냐라는 걸 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유태인 출신인데 로버트라는 것은 미국 사람이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활동했고 미국이 국적인 건 거죠.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오펜하이머의 별명은 뭐예요? 원자폭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즉 원자폭탄이 개발되고 그것을 제조해내는데 모든 과정을 감독을 했던 그러한 이론 물리학자가 바로 오펜하이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가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과학자가 사회적인 책임과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아까 공부한 대로 가치 중립적 태도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과학기술자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이젠베르크는 그것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와 하이젠베르크에 대한 비교를 하시는 게 수업 말미에 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용은 이렇죠. 자, 오펜하이머. 내가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자폭탄의 사용에 관한 결정은 정치인이 내리는 것이다. 뒤의 일이다 라는 거죠. 나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하이젠베르크는 히틀러의 손에 원자폭탄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과학기술이 쓰이게 될지에 대해서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의 연구는 평화로운 에너지 활용 방안에 한정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독일 출신의 하이젠베르크라는 물리학자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걸 통해서 이런 원자라든지 입자 이런 것들의 활동을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예측하고 통제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쓰일 때는 분명히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윤리 도덕의 잣대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게 된 거죠. 그래서 오펜하이머와 하이젠베르크가 입장이 다르고요. 외우실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 왜 야스퍼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야스퍼스,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외울 때는 하이데거 이렇게 배웠잖아요. 하이데거,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하이젠베르크 이렇게 한글로 쓰면 하이 같은 입장, 야스퍼스와 오펜하이머 같은 입장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렇게까지만 가르쳐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생활과 윤리 교과서가 자칫 여러분들한테 기울어진 얘기를 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펜하이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야스퍼스 얘기를 하면서 가치 중립적 태도를 굉장히 나쁜 것처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 태도는 학자와 철학자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과학자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의 중립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개발한 게 맞죠. 그랬는데 그 이후의 행적은 완전 다릅니다. 오펜하이머는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수소폭탄이 개발되는데 반대를 하게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통해서 수소폭탄은 개발되면 안 된다. 아직도 나의 손엔 피가 묻어 있다 라고 표현하면서 트루먼을 말리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오펜하이머가 우리가 공부했던 이 내용은 원자폭탄을 만들 때까지의 오펜하이머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오펜하이머의 입장으로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오펜하이머가 그 뒤의 행적들을 보면 과학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굉장한 고찰과 운동까지 펼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핵이다라는 것과 수소폭탄까지 이어지는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였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관철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오펜하이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매커시즘이라고 하죠.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좌파야. 이 사람은 뭐 소련에 협조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거의 이제 발언권을 없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에 이 오펜하이머의 행적을 보면 사실은 초반에 있었던 원자폭탄을 개발할 때까지의 논리와 그 이후의 논리는 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안 해버리면 어찌 보면은 되게 못된 사람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오펜하이머와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이야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나스가 얘기했던 책임의 원리, 책임의 원칙, 그리고 책임의 윤리라는 표현은 우리가 4강에서 아주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딱 요겁니다. 책임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요나스의 이야기.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심정과 신념윤리에서는 행위자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윤리에서는 바로 후에 벌어질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 이것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나스의 이 책임의 원칙이란 책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한 거죠. 과학기술 지상주의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단지 환경과 생태계 문제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복지의 문제라든지 평화의 문제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정책을 만들 때 그것이 어떤 여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책임의 윤리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마침내 사슬에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학을 요청한다. 이게 요나스의 이야기야. 멋있죠? 프로메테우스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고대의 신화 속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는 빛 자체고요. 근대 사회에는 인간의 이성이다라는 게 빛이었을 겁니다. 현대 사회에는 프로메테우스의 빛이 의미하는 건 과학기술이겠죠. 근데 그 과학기술은 윤리학의 요청을 필요로 한다. 그것이 올바른 이 과학기술이 가는 길이다라는 게 요나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얘기는 바로 과학기술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어떤 얘기로 끝을 낼까 하다가 갖고 온 이야기입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공론장을 통해서 토론을 해야 할 겁니다. 다만 과학기술이 과거의 이카로스 신화에 밀랍이 녹아들면서 점점 더 욕망을 부리고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던 그 이카로스가 결국 태양 가까이 가면서 밀랍이 녹고 추락하여서 죽었다라는 얘기로 끝나는 것처럼 과학기술이 현대판 이카로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게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여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이제 주된 내용이었고요. 마무리는 역시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까요? 과학기술의 뭐를 중시하는 입장이 야스퍼스죠? 네, 그렇죠. 가치 중립성 꼭 기억합시다. 마무리 하이데거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은 누가 해당된다? 하이데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충실한 강의로 여러분들 앞에 미리 가서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 환경윤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